토요일 오후 복도에 서 있던 상철의 손에서 도시락이 떨어졌습니다. 쿵. 국물이 복도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그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문틈새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만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죽기 하루 전쯤. 자식 죽음을 직접 보셔야 된다면 최대한 짧게 겪는 게 좋아. 지역의 목소리였습니다. 상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 지역과 성재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상철은 지역과 성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역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상철은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쏟아진 도시락에서 국물이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한 거냐? 대답해봐. 이지혁. 지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상철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들은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부산 해운대. 한우진은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우진은 책을 읽다 말고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서울에서는 한 아들이 죽음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부산에서는 다른 아들이 삶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두 운명이 엇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은 책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시간 낭비하지 마. 라고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으로 겨울 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우진은 한참을 그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오늘 뭘 해야 할지 정해진 게 없다는 것.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저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우진은 라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고성이는 언제나 카페인 줄여 건강 관리해야지 라고 했었죠. 하지만 오늘 우진은 마시고 싶어서 마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우진은 해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겨울 바다는 쓸쓸하지만 고요했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우진은 방파제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47번째 전화였습니다. 우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선택한 것이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진은 영인이네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호가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아늑했습니다. 우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은호가 건넨 카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면 너희 엄마 너 절대 추적 못해. 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여서 해준 거야. 내 친구니까. 우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친구. 혈연이 아니라 친구로 만난 첫 번째 사람. 자신을 한유라의 쌍둥이가 아니라 한우진으로 봐준 사람. 다음 날 아침 우진은 펜션 근처 작은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는 동네 빵집이었습니다. 이름이 한우진이라고 했죠? 건강 먼저 챙기고 힘들면 언제든 쉬어도 돼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우진은 코끝이 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운터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한 손님이 식빵을 사가며 말했습니다. 여기 빵 정말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우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점심시간 할머니가 김밥을 싸주었습니다. 우진은 뒤뜰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우진은 김밥을 조금 떼어 주었습니다. 고양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우진은 웃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 하지만 우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저녁 우진은 해변을 다시 찾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우진은 모래사장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살아있구나.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고성의 곁에서는 언제나 무언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완벽한 아들, 완벽한 후계자, 완벽한 도구. 하지만 지금 우진은 그저 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션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빵집에서 손님들을 맞았다. 저녁 노을을 보았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병원. 상철은 지역의 담당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비대증 말기입니다. 심장이 너무 커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인공심장은 일시적인 보조장치일 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식뿐입니다.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뇌사자 장기 기증을 기다려야 하는데 대기 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로는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빠르면 2, 3개월입니다. 상철은 의자 등받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상철은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33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첫 아들이었습니다. 아버님, 성재가 옆에 앉았습니다. 성재야. 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이 이제 좀 제대로 사는가 했는데, 이제 좀 서로 이해하게 됐는데, 상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진석의 서재에는 사설 탐정이 보내온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진의 휴학 기록, 자퇴 서류, 간이식 수술 기록, 그리고 부산 동우병원의 정기 검진 일정. 탐정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상자는 현재 부산에서 혼자 생활 중입니다. 동우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으며 매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이사항 매우 밝고 활기찬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피하거나 숨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만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박진석은 한 장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진석은 사진 속 우진의 얼굴을 봅니다. 웃고 있습니다. 진짜로 웃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깨닫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본 우진의 얼굴은 가짜였다는 것을. 언제나 긴장하고 완벽하려 애쓰고 웃어도 눈은 웃지 않던 그 얼굴들. 그게 고성이가 만들어낸 우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 속 우진은 다릅니다. 편안합니다. 자유롭습니다. 박진석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아이였구나. 고성이가 얼마나 저 아이를 짓눌렀으면 저 아이가 엄마 곁을 떠나서야 저렇게 웃을 수 있단 말인가. 박진석은 결심합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우진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우진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저 아이가 정말 행복한지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산 동우병원. 우진은 정기 검진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검진 결과는 좋았습니다. 간 기능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방파제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아. 우진은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박진석이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진은 벌떡 일어섭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박진석은 우진 옆에 앉으며 손짓합니다. 앉아라. 우진은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방파제를 바라봅니다.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엽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우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박진석은 우진을 바라봅니다. 얼굴이 좋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우진은 입술을 깨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연락 못 드려서. 박진석은 고개를 젓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내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우진은 박진석을 바라봅니다. 박진석은 계속 말합니다. 우진아, 아빠 다 알고 있어. 내 엄마가 뭘 했는지.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우진의 어깨를 잡습니다. 너 간이식 받았다며. 쌍둥이 여동생한테. 그리고 내 엄마가 쌍둥이 여동생을 버렸다가 내 간 때문에 다시 찾아냈다는 것도 알아. 우진은 고개를 떨굽니다.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박진석은 우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미안할 것 없어. 피해자는 너야. 하지만 저는 엄마가 아버지를 속이는 걸 알면서도.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아. 박진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통제 아래 있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이제 괜찮아. 우진은 한참을 웁니다. 박진석은 우진의 등을 토닥입니다. 한참 후 우진이 눈물을 닦습니다. 박진석은 우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우진아, 너 지금 행복하니? 우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까 고민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어요. 우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박진석도 미소 짓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우진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엄마는요?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내 엄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내 엄마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들인 널 이용한 거야. 우진은 고개를 숙입니다. 박진석은 우진의 손을 잡습니다. 우진아, 이제 서울로 돌아오지 않을래? 내가 원한다면 계속 여기 있어도 돼. 하지만 나는 내가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냥 아버지 곁에 있어줘.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우진은 박진석을 바라봅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하지만 엄마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만날 필요 없어. 아빠가 다 정리할 테니까 너는 내 인생만 생각해. 그날 오후 부산행 KTX. 고성희는 창밖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영라에게 받은 2억 중 남은 돈이 든 통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송 비용으로 쓰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을 돈이었습니다. 우진이만 찾으면. 우진이 가진 10억. 그 돈만 있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박진석이 우진을 여전히 아들로 생각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진만 자기 편으로 만들면, 우진을 통해 자신의 계획이 성공만 한다면 다시 그룹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진이는 내가 설득하면 돌아올 거야. 고성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더 이상 그녀의 우진이 아니라는 것을. 자유를 맛본 우진은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부산역에 도착한 고성희는 동우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진의 검진은 끝난 뒤였습니다. 원무과에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병원 근처를 헤맸습니다. 우진이 머물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 시각 우진은 이미 박진석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서울 가서 뭘 하면 될까요?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 하고 싶은 거요. 우진은 처음으로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평생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으니까요.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우진아, 내가 빵집 알바했다며? 빵 만드는 거 재밌었어? 네.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그럼 그쪽으로 해볼까?
제과제빵 전문 공부하고 나중에 내 가게 차려도 되고, 아니면 회사 베이커리 사업부 맡아도 되고. 진짜요? 빵 만드는 거 계속 배워도 될까요? 박진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인생이야. 우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병원 복도. 은호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심장이식 대기자 등록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심장 적합성 검사 받을 수 있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은 생체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뇌사자에게서만 받을 수 있어요.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간은 줄 수 있었습니다. 우진에게 자신의 간을 떼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보통 6개월에서 2년. 하지만 워낙 대기자가 많아서 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역 선배 박진석의 집. 우진은 자신의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했지만 부산 바다만큼 평화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우진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머물 수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다.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 26년을 살았던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박진석이 영나 성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 오빠가 돌아왔다고요? 영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이 집에서 지낸다. 그리고 박진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못한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6년간 나를 속였어. 살아있는 딸을 죽었다고 하고 그 아이를 다시 찾아내 우진이 간을 얻어냈지. 모두 계산된 거였어. 영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석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괜찮겠니? 영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박진석은 영나와 성재를 바라봅니다.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그날 밤 서울 어딘가의 모텔. 고성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부산에서 찍은 동우병원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아, 어디 있는 거야? 우진아, 제발. 하지만 우진의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47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이 방에서도 쫓겨날 것입니다. 고성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진만 찾으면 그 10억만 손에 넣으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우진은 이미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 10억은 이제 다시 은호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지역의 집. 상철은 아들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은호와 통화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나 괜찮다니까. 응, 내일 봐. 상철은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을 내려놓고 싱크대를 잡았습니다. 내 아들. 지여가.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겨울은 깊어만 갔습니다. 한 아들은 자유를 찾아 평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다른 아들은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여전히 집착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지역은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할까요? 고성이는 끝까지 우진을 찾아 헤맬까요? 그리고 은호는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회 예측도 기대해 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